어떤 상처는 살이 아물어도 마음에서는 끝내 딱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북 산골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다시 이 나이 70을 넘겨 마루에 앉아 생각해보면 그래요. 1976년 봄, 보리 이삭이 막 고개를 들던 그때가 내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강미애. 1962년 겨울, 눈 많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버스가 하루 3번 오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정미소 하나, 슈퍼라고 부르기 민망한 구멍가게 하나, 초등학교 하나, 논밭과 산밖에 없는 곳이었죠. 비포장도로를 따라 읍내까지 가려면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렸고, 그나마도 비만 오면 길이 끊겼습니다. 우리 집은 6남매였습니다. 나는 첫째 딸이었어요. 오빠 민수가 1살 위였지만 사내 아이라고 농사일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아래로 동생 넷이 더 있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는 엄마 2호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부터 이미 어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5시면 일어나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는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동생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9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학교가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들고 오시는 낡은 세계지도를 보는 게 설렜습니다. 교실 뒤편에 붙은 서울과 부산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상상했어요. 저 큰 건물들 사이를 걷는 나를요. 책 냄새 나는 도서관에 앉아 있는 나를요. 하지만 중학교는 읍내에 있었습니다. 왕복 3시간, 등록금, 교복값, 교재비. 아버지는 계산기를 두드릴 것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애야, 넌 글자도 읽고 셈도 빠르니 됐다. 이제 집안 도와야지. 그렇게 나는 13살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책 대신 쟁기를 잡았습니다. 노트 대신 빨래판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강제만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운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3해 연속 들었고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머니 윤정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더욱 조용했죠. 그저 눈빛으로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뀐 건 내가 14살 되던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마당에서 빨래방망이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물기 머금은 광목천이 바위에 찰싹 부딪히는 소리, 비둘기 우는 소리, 마당 구석 개나리 흔들리는 소리.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미애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고 조금 무거웠습니다. 나는 젖은 손을 치마에 닦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질반질한 회색 양복, 손가락마다 금반지,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잔치 때마다 마이크 잡고 인사하던 그 사람, 조태수였습니다. 면에서 제일 큰 정미소를 가졌고 여관도 하나 운영하고 과수원도 여러 개 소유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조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사해라. 조 사장님이 네 신랑 될 분이다. 아버지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의미가 제대로 박히지 않았습니다. 신랑? 나 14살인 나?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털썩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그래, 나. 우리 집 사정 알잖나. 조 사장님이 외상값도 싹 털어주시고 혼수도 다 해주신다 카이. 니는 가서 고생 안 하고 따뜻하게 살면 된다. 아버지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단단함만 있었습니다. 조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자가 학교를 뭘 그리 많이 다닌다고. 가서 애나 잘 낳고 집안 살림하면 되지. 내가 잘해줄 테니 걱정 말아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딸이 아니라 빚을 갚는 도구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거래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 학교도 못 다녔는데 아직 애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나온 말은 방 안 공기를 더 싸늘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 많으면 시집 못 간다. 가서 준비나 해라. 나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아까 그 빨래가 그대로 바위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개나리도 그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이 자는 방에서 나는 몰래 울었습니다. 베갯니들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 곁에 앉더니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엄마 저 서울 가고 싶었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냥 좀 더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애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확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보름 뒤 읍내 교회에서 치렀습니다. 신부 친구도 부케도 웨딩 사진도 없었습니다.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빌려준 한복을 입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랑보다 아내의 순종을 더 오래 설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내 등을 툭툭 쳤습니다. 좋은데 시집가서 다행이다. 부자 사위 만났네. 부모 복도 있지. 애 빨리 낳고 편하게 살아라. 아무도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관심 없었습니다. 신랑 조태수는 50대였습니다. 나보다 36살이 많았습니다. 첫 부인이 병으로 죽은 지 2년이 지난 뒤였다고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는 조태수의 승용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지도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집도 마을도 학교도 모두 작아졌습니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4살 봄날 보리 이삭이 막 고개를 들던 그날에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시작이 될 거라는 거리요. 금빛 감옥에 갇힌 인연이 언젠가 나를 탈출하게 만들 씨앗이 될 거라는 거리요. 그날 차 안에서 떨고 있던 14살 소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단단한 것이 숨어 있는지를요. 조태수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컸습니다. 기와 지붕이 3개나 이어진 큰 집이었습니다. 안채, 사랑채, 별채가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고 대문 앞에는 흰색 승용차가 2대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우물이 아니라 수도가 나왔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요. 앞으로 혼자 밖에 나오는 일 없다. 장 보러 가도 정미소 가도 다 나랑 같이 움직이는 거다. 알겠지? 조태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문 열고 나가는 거 내가 다 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일러뒀으니 괜한 생각은 말아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날 밤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상세히 말하지 않아도 어른들은 알 겁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부서지는 기분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거울을 보니
목과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태수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가정부 박씨 아줌마가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사모님, 아침 차려드릴까요? 사모님, 14살짜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욕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수건이랑 비누 다 준비해뒀으니 씻고 나오세요. 박씨 아줌마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물건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나는 조태수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낮에는 정미소 장부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술상을 차렸습니다.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말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밖에 나가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조태수와 함께 읍내장에 갈 때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항상 그의 손을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신혼부부답게 다정하게 해야지. 그의 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사슬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생리가 2달째 멈췄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렸고 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거 애 가진 것 같은데요. 병원 가봐야 해요. 조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읍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임신 2달 정도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조태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좋다, 좋아. 이참에 아들 하나 딱 나와라. 그래야 내 재산 물려줄 맛이 나지. 차 안에서 나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만 메스꺼릴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할까? 나처럼 팔려가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태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몸 조심해라. 애 잘 키워야 된다. 폭력은 줄었습니다. 대신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방문은 밤에도 밖에서 잠겼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덧대어졌습니다. 어느 오후 박씨 아줌마가 빨래를 개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편지라도 써보세요. 제가 우체통에 넣어드릴게요.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저 힘들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이렇게만 썼습니다. 엄마,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도 잘 있습니다. 동생들 건강하게 키우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전혀 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아줌마가 내 방에 신문 한 장을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조용히 보세요. 들키면 나도 잘려요. 신문 구석에 작은 광고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서울 전화국 교환원 모집 숙소 제공, 고졸 이상, 여성 우대, 서울, 전화국, 숙소 제공. 나는 한참 동안 그 글자들을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요.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을까? 중졸도 아니고 집도 돈도 없는 15살이요. 그때 대문 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애야, 강미애 있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오빠 민수였습니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헌 점퍼를 입은 오빠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무스름하게 탔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빠, 미애야, 니 괜찮나?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노? 오빠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채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요.
네 여기서 괜찮나? 잘 지내나? 잘 지내. 거짓말 마라. 편지 받아봤는데 글씨가 떨려 있더라. 오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태수 소문 안 좋다. 공장 동료들 중에도 여기서 일하다 낭패 본 사람 있다 카더라. 첫 부인도 병으로 죽었다는데 맞아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애야, 네 여기서 나와야 된다. 어떡해요. 문도 다 잠겨 있고 감시도 하는데. 방법은 있다. 내가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라. 오빠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었습니다. 이거 숨겨뒀다가 급할 때 써라. 절대 들키지 말고. 오빠, 울지 마라. 니는 원래 울면 안 되는 애다. 강하잖나. 오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빠가 준 돈과 박씨 아줌마가 준 신문을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 서울에 가면 나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뱃속 아이가 자꾸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허리 아래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비명을 참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다리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피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박씨 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읍내 의사가 급히 불려왔고 조태수는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산입니다. 당분간 무리시키지 마세요. 몸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태수는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괜히 기대했네. 또 만들면 되지 뭐.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아이였는데 막상 잃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그 아이만은 내 편일 것 같았는데요. 어느 날 밤 박씨 아줌마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이거라도 드세요. 아줌마, 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박씨 아줌마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조 사장님이 부산 간답니다. 사흘 동안요. 그때 생각해 볼래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요? 제 먼 친척이 트럭 기사예요. 새벽 배송 온다고 하면 뒷문으로 태워 보낼 수 있어요. 읍내 터미널까지는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박씨 아줌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딸도 원래 16이었어요. 시집 보냈죠. 1년 만에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맞아 죽었어요. 그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가난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보냈어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요. 박씨 아줌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모님 아직 어려요.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세요.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다. 겉보다 결심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수가 부산으로 떠난 건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흘 있다 온다. 혼자 있어도 문단속 잘하고 밖에 함부로 나오지 말어라.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승용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졌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사흘이다. 박씨 아줌마가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모레 새벽 2시에 이철수 씨가 옵니다. 배송 온다고 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네. 돈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준 돈과 조태수 서랍에서 꺼낸 돈이 이불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조태수의 책상,
항상 잠겨 있는 서랍이었지만 열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할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도둑질이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노동, 내 고통에 대한 대가다. 내 몸값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가 수십 장이었습니다. 나는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서랍 안에는 아직 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아니, 눈치채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떠날 테니까요. 다음 날 나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옷 2벌, 속옷 몇 장, 가족사진 1장, 엄마가 몰래 챙겨준 손수건. 그게 다였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주먹밥 2개를 싸서 건넸습니다. 길에서 드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서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조카가 서울에서 하숙집을 해요. 여기 가면 하룻밤은 재워줄 거예요. 제가 미리 전화했어요. 아줌마, 아니에요. 제가 제 딸한테 못 해준 거예요. 박씨 아줌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른 준비하세요. 시간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었습니다. 12시, 1시, 1시 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시 50분,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한복 치마 대신 박씨 아줌마가 빌려준 바지와 점퍼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묶었습니다.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뒷문으로 가는 길에 안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네. 여자라고 가난하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박씨 아줌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울 가면 나보다 나은 인생 사세요. 꼭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뒷문 밖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디젤 냄새만 희미하게 났습니다. 운전석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미의 양이지? 나 이철수요. 박씨 아줌마 친척. 네, 감사합니다. 말은 나중에 하고 일단 타요. 빨리. 나는 트럭 뒤편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포대자루와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철수 씨가 천을 덮어줬습니다. 읍내 터미널까지 1시간 걸려요. 덜컹거려도 참아요. 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트럭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포대자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은 추웠지만 땀이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돌아갈 수 없구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뜨거웠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천이 걷어졌습니다. 도착했어요. 터미널이에요.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옷과 머리카락을 추스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해서 가요. 이철수 씨는 손을 흔들고 트럭을 몰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터미널 앞에 섰습니다. 서울행 640. 간판의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매표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 명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서울에 가면 정말 달라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낫다. 6시가 되자 매표소 불이 켜졌습니다. 나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서울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편도요, 왕복이요? 편도요. 돈을 내밀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표를 끊어줬습니다. 처음 올라가나 봐요? 네. 조심해서 가요. 서울은 사람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표를 꼭 쥐고 대합실로 돌아왔습니다. 표를 펼쳐서 보았습니다. 읍내 서울 1976, 11, 18, 640, 1976년 11월 18일, 16번째 생일이 2달 남은 날이었습니다.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나도 보따리를 들고 줄에 섰습니다. 버스에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조태수가 쫓아올까?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올라갔습니다. 버스는 금방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읍내가 지나갔습니다. 정미소, 교회, 슈퍼, 우체국, 익숙한 풍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자 우리 마을로 가는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동생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다 흘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고 논밭을 지나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나는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미애야. 이제 시작이다. 내 삶은 이제부터 내 거야.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서울을 향해,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도시를 향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섭지만 괜찮아.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괜찮아. 적어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게 16살 강미애는 금빛 감옥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은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버스, 자동차, 경적, 확성기, 사람들의 목소리. 고속터미널에 내려 발을 디뎠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와 귓속을 채웠습니다.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사람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빠르게 걸었고 큰 소리로 말했고 서로 부딪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따리를 꼭 안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주소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 주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하철 타고 가야지. 여기서 걸어가려면 한참 걸려. 지하철. 땅 밑으로 다니는 기차라는 건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타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따라 지하철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시끄러웠습니다. 표를 사는 법도 몰라서 한참을 헤매다가 한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 와봤나 보네. 여기저기 돈 넣고 버튼 누르면 표 나와. 감사합니다. 표를 사고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에 섰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쇠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떠밀리다시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사람들 사이에 끼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여기서 그냥 한 명일 뿐이다.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박씨 아줌마 조카의 하숙집은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씨 아줌마 소개로 왔는데요. 강미애라고 합니다. 아, 그 애구나. 들어와. 박 여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짐은 그게 다야? 네.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들어와. 밥부터 먹어. 박 여사는 부엌에서 찬밥에 물을 부어 말아주고 김치 몇 조각을 얹어줬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네, 감사합니다. 고향에서 올라왔다며? 일자리는 있어? 아직이요. 찾아보려고요. 어디서 일할 건데?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을 꺼냈습니다. 전화국 광고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요. 전화국 교환원이요. 박 여사는 신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졸 이상이라고 써 있잖아. 너 중학교는 나왔어? 아니요. 그럼 힘들겠는데. 그래도 가보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박 여사는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하룻밤 자.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 전화국은 여기서 버스 타고 새 정거장이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다락방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천장은 낮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잠글 수 있는 문,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 전화국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중졸도 아닌데 받아줄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아가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교환원 모집 보고 왔는데요. 인사관은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3층 인사과. 문패가 선명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교환원 모집 보고 왔는데요. 책상 뒤에 앉은 중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과장이라고 명패에 써 있었습니다. 서류 가져왔어? 나는 가방에서 호적 등본과 신문을 꺼냈습니다. 오과장은 서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중졸도 아니네. 경력은? 없습니다. 나이는 16? 네. 오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왜 이렇게까지 해서 서울까지 올라왔어? 집안 사정이 있나?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향에서 강제로 결혼했었어요. 14살 때요. 빚 때문에요. 오과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 집에서요. 여기서 일하고 공부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과장은 한참 동안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교환원은 고졸 이상이라 규정상 힘들어. 대신 기록 정리 보조 자리가 하나 비었어. 서류 정리하고 전화요금 카드 정리하는 일인데 해보겠어?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절대 늦거나 갤리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급여는 적어. 한 달에 3만 원. 그래도 할래? 네, 괜찮아요. 오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월요일부터 나와. 8시 반까지. 늦으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국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취직했어. 서울에서 내 힘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전화국에 취직했어요. 월요일부터 나가요. 그래? 잘 됐네.
그럼 방 잡아야겠다. 네, 한 달에 얼마예요? 밥 두 끼 포함해서 15,000원. 규칙은 있어. 밤 11시 통금, 남자 출입 금지, 방 청소는 내가 알아서. 네, 지킬게요. 감사합니다. 박 여사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 여자도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증거야. 네, 월요일부터 나는 전화국에서 일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번호를 필사하고 카드를 분류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퇴근 후에는 하숙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검정고시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박 여사가 헌책방에서 사다 준 책이었습니다. 이거 풀어봐. 중학교 검정고시 볼 거잖아. 네, 고맙습니다. 공부는 배신 안 해. 나도 야학 다녔어. 나는 매일 밤 공부했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 나는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오과장이 축하한다며 커피를 사줬습니다. 잘했어, 미애야.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해봐. 그럼 교환원으로 올라올 수 있어. 네, 열심히 할게요. 2년이 지나 나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교환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오빠 민수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구로공단 근처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종로 순댓국집에서 만났습니다. 미애야, 니 완전 서울 사람 다 됐다. 말투도 거의 안 촌스럽다. 그래도 우리 상골 말투는 평생 안 버릴 거야. 그게 내 뿌리잖아. 오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 진짜 대단하다. 혼자 이만큼 해냈잖아. 오빠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그때 돈 안 줬으면 나 못 왔어. 그건 니 거야. 내가 준 게 아니라 니가 쟁취한 거지. 나는 순댓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 잘했구나. 그때 탈출하길 잘했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25이 되던 해 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준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숙집 근처 도서관에서 처음 봤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연히 몇 번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5번째 만남 즈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시집 한번 갔다 왔어요. 14살 때요. 준호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힘들었겠네요. 네, 많이요. 지금의 미애 씨를 만든 모든 일들이겠죠. 그걸 지나온 미애 씨를 저는 존경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과거를 수치가 아니라 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박 여사가 주례를 서줬습니다. 오과장과 전화국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오빠 민수가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미애야, 축하한다. 네가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결혼하는 거 보니 오빠가 다 기쁘다. 오빠 고마워. 그때 오빠 없었으면 못 왔어. 무슨 소리. 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결혼식 날 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행복하게 살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이미 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30대에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선택할 수 있을 거야. 딸의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서울의 인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서연이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권을 줬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서연이는 자라서 대학에 갔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여성쉼터에서 일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서연아. 40대에 나는 전화국에서 사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50대에 은퇴했습니다. 오래 일한 직원이라며 작은 상패를 받았습니다. 강미애 씨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년. 16에 시작해서 50대까지 내 인생의 절반이었습니다. 은퇴 후 나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살았습니다. 가끔 딸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14살이었지.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 하지만 그때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어느 날 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읍내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표를 샀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 무서웠을 텐데. 무서웠지. 하지만 남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선택했어. 엄마, 대단해요.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지. 70이 넘은 어느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침묵을 깨기로요. 딸의 쉼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미애입니다. 1962년에 태어났고 1976년에 14살의 나이로 강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딸인 제가 몸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2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탈출했습니다. 서울로 왔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공부하고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딘가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빚, 어른들의 말에 눌려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겠지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삶은 누구 것도 아니라 바로 내 거라고요. 늦어 보이는 순간에도 다시 시작하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요.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지금 나는 70이 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가끔 새벽 버스를 떠올립니다. 1976년 11월 18일 읍내 터미널에서 탔던 그 버스요. 만약 그때 돌아섰다면,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남편도, 딸도, 손주도, 이 조용한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오빠 민수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오빠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오빠, 고마웠어. 오빠가 그때 용기 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영정 속 오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엄마도 피해자였을 거야. 엄마도 선택권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지난주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꿈이 뭐였어요?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 그게 꿈이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꿈이었어. 손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겠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선택권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나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특별한 결말은 없습니다. 그저 한 여자가 14살에 시작된 악몽에서 벗어나 자기 이름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극적인 복수도 화해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요. 빚에, 폭력에, 가난에, 누군가의 기대에 갇혀 있다면요. 기억하세요. 첫걸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 하나.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 한 줌. 나는 버스표 한 장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세요. 강미애 2032년 봄 서울에서